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 휴대전화엔 건희란 이름과 숫자 2가 붙은 건희2라고 저장된 전화번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 씨가 건희2로 저장된 상대에게 통일교 전 간부 등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희2한테 보낸 문자만 최소 수십 통 드러났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미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와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청탁 선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실까요? 검찰은 최근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또 다른 청탁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전 씨가 휴대폰에 건희2로 저장한 상대에게 통일교 인사 4명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문자에는 통일교 인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희2 전화번호 명의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번호가 청탁의 통로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2달간 이른바 윤핵관을 거론한 인사 관련 불만 문자를 포함해 최소 수십 통의 문자를 이 번호로 보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 씨 측은 불만을 표시한 거지 청탁이 아니라면서 답이 온 것도 곧 연락드리겠다는 문자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에 대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 부탁을 전달한 거라면서 초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을 쫓아온 검찰 수사는 조만간 특검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4년 만에 찾아냈다는 사실이 그제 저희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 보도가 나간 뒤 이 중요한 증거를 왜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과거 수사팀도 증권사로부터 녹음 파일을 받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모두 관계가 없는 파일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미래에셋증권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인물들의 계좌들을 통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기록은 물론 매매와 관련된 녹음 파일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받은 자료에는 김 여사 육성 녹음 파일이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인물들의 녹취만 있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김 여사 계좌는 전화가 아니라 컴퓨터 HTS로 거래가 이뤄져 관련 녹음 파일이 없다고 회신했고 검찰도 당시 주가 조작 수사 핵심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었는데도 미래에셋에서 보내준 자료만 보고 더 이상 음성 파일 확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이후 3년 가까이 더 수사했지만 결국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을 못 찾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제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기거나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하지만 지난 4월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주문을 통한 통화 녹음이 없더라도 김 여사가 해당 기간에 담당 직원과 통화한 기록 전체를 다시 검색해달라는 취지로 미래에셋증권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함된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영영 묻힐 뻔했던 증거가 4년 만에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가 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회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객관적 자료인 이 IP 주소 역시 재수사가 이뤄진 뒤에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수사팀은 이 주식 매매 시점에 사용됐던 IP 주소만 들여다보다가 중요한 정황을 놓쳤던 겁니다. 이 내용은 전현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미래에셋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한 IP 주소를 확보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김 여사 계좌는 컴퓨터 HTS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다고 회신했기 때문입니다. IP 주소는 인터넷 사용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IP를 추적하면 김 여사 아이디로 어디에서 컴퓨터 HTS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확보한 IP 주소 목록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는 없었고 이는 김 여사 불기소 결정 이후에 하나가 됐습니다.
어디서 김 여사 계좌가 이용된 건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팀은 블랙펄과 김 여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에 여러 차례 접속한 IP 주소가 블랙펄 사무실로 확인된 겁니다. 이전 수사팀은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매 시점에 HTS에 접속해 있던 IP 주소들만 분석했는데 재수사팀은 HTS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는 시점에 사용된 IP 주소들까지 미래에셋증권에 추가 요구한 끝에 해당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재수사팀은 블랙펄 측이 IP 주소를 숨기기 위해 김 여사 아이디로 HTS를 이용할 때 별도의 무선 인터넷 장비를 이용했지만 HTS 프로그램 로그인 시점에는 실수로 사무실 인터넷망을 몇 차례 이용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평택항 밀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인 최은순 씨, 김 씨의 오빠인 김진호 씨가 철저하게 연루된 일이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소장은 한 언론사에서 구체적인 취재를 끝내고 정황적인 걸 보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농수산물 사이에 이상한 걸 넣어 밀수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거의 대단히 구체적으로 취재가 됐죠. 그 배추 사이에다가 하얀 가루, 마늘 사이에다가 막 끼워오고. 아니 그리고 이게 마늘 수입하고. 한 출연자가 인천세관 마약 사건 외압 의혹을 언급하자 장 소장은 인천 건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꿰트로 장 소장은 여러 가지 확인된 부분도 있다며 이 문제가 불거지면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74kg 마약 밀수에 멈춰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고요. 300kg 정도 되는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약이 유통되거나 유통되기 위해서 준비 작업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의 영장을 검찰이 막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윤석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이 송병호, 인천지검장이 심우정 이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하고 해서 이 사건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검찰 거의 수뇌부 같은 사람들이 이 마약 수사를 막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게 검찰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예?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의혹이 이제 시작이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지금 여러 음모론 같은 여러 시나리오가 좀 있기는 있죠. 왜 검찰이 그때 막았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백효령 경정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처음에 이거를 적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사를 좀 하려고 봤더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그 마약을 수사를 하려고 봤더니 인천세관 공무원도 연관이 되어 있다더라. 이거 좀 수사 규모가 커지겠는데?라고 했는데 수사를 지휘하던 중에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로부터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특히 경찰에서는 수사 지휘 계통이 아니고 아예 서울청에서 다이렉트로 야 이거 관세청에서 이제 얘기도 있고 한 거니까 좀 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영등포 서장이 이거 용산에서 좀 괘씸해하고 있어. 영등포 서장 경찰서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외압을 받았고 그리고 당시에 외압의 주체로 이제 지목이 됐던 이제 그 서울청의 조병로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여기랑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통화 녹취에서 이 사람 이제 승진시켜야지 이런 녹취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윗선에는 더 용산이 있는 거 아니야? 당시 이제 이런 의혹이 있었고 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좀 등장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저기 개통을
사용을 통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가 됐던 거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 뒤늦게 이제 이 사건 들여다 보겠다라는 거예요. 외압 의혹 실제로 있었는지 들여다 보겠다, 합동수사팀 꾸리겠다라고 하니까 백혜련 경정은 아니 니네가 외압 행사의 주체였는데 검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니네가 수사를 한다고? 왜 셀프로 수사해서 증거인멸하게? 나는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어. 이건 특검해야 돼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 원래 이 정도로 큰 마약이 만약에 이제 뭐 걸렸다 치면 서로 수사하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뭐 그런 경쟁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혹은 뭐 발표를 못하게 막는다 이거 자체는 참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뭐가 정상적으로 안 될 때는 네.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고 하는가, 막았을 때 이득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 동기가 네. 늘 뭔가 그 석연치 않은 거예요. 네. 다 그래왔어요. 사건. 누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74kg 그 이상의 어떤 세관과 관련된 마약 수사 사건을 네. 잡아냈어요. 네. 백현웅 경정이 당시 이제 영등포 마수팀장이었어요. 그러면은 영등포 소장은요, 이거 진급건인데 대박건이죠. 대박건이죠. 네. 그래서 브리핑을 준비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면 영등포 소장은 이 건에 대해서 위에서 찍어 눌러도 막물로 항명할 정도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수사해서 했는데 이거 합니다 해야 네. 되는데 위에 서울청에 있던 조모 생활안전부장이 백현웅 경정에 전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영등포 소장은 또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수 팀장이었던 백현웅 경정한테 이거 하지 마라. 아니 세관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세관이 들어가니까 사건이 그럴싸해진 거지. 그냥 마약 일반임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마약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큰 규모긴 하나. 규모긴 하나. 근데 이제 세관이 여기 협조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이 마약에 협조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키우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이면에 지금 뭐 아까 신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김건희 씨의 그 집안여 쪽에 네. 있는 무슨 여러 가지 회사도 좀 관련이 돼 있다는 얘기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심심치 않게. 네. 워낙 미스테리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이제 각종 추측이 남고 그다음에 하는 인사도 거죠. 여기에 예. 좀 뭐 개입이 된 것 같고 이종 블랙홀 예. 인베스트먼트 그 전 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이게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검찰에서 잘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검찰을 못 믿다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 지난 3월에 본회의 통화는 돼 있습니다. 근데 네. 상설특검을 임명 계속 안 했죠. 그렇지 안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설특검으로. 상설특검은 기간이 짧아요. 예. 수도 적고. 그러니까 이 건은 단타로 해서 밝혀내는 게 좋겠다. 단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화 뭐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말씀 들었지만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을 하셔서 네. 예를 들어 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전 장관은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로 통보됐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은 오늘 김 여사를 불러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 측이 출석을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우울증 치료와 입원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서울고검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수사팀도 김 여사에 대해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한 날인데 김 여사의 거부로 양 검찰청의 조사가 모두 불발된 셈입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수사에 본격 돌입하면 어차피 같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굳이 검찰 조사에 따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의 최근 소환 통보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명분 쌓기 용일 뿐이라는 반응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오늘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마쳤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파견 검사 중 부장검사 8인을 중심으로 각각 수사팀을 꾸린 뒤 김 여사와 관련된 16개 의혹을 2개씩 들여다볼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의혹과 연관된 한국거래소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에도
파견 요청을 했는데 7월 초로 예상되는 출범 전까지 특검법에서 보장한 최대 정원 205명을 모두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가 진짜 아프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공교로 와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두 분에 대한 견해를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이미 뭐 언론에 다 보도된 것처럼 검찰이 소환하니까 병원으로 숨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재벌 수사 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걸어서는 검찰에 못 나가겠다. 내가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묵묵부답한 채로 이상득처럼 검찰에 들어갈지언정 서서 걸어가지는 않겠다. 서서 걸어가다가 프라다 신발이 벗겨지는 최순실 같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나와서 뭐 검찰 특검 수사는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퇴원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입원비가 150만 원, 많게는 와. 뭐 적게는 65만 원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검찰 수사 앞두고 있는데 병원으로 쏙 숨어버리는 그렇게 위풍당당한 피고인이 얼마나 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재벌 총수들이나 가능한 예. 일인데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반열인 것이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 방문 조사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다른 헌법 제발로 걸어와서.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법 위에서 군림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뭐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특검이 김건희 씨 신병에 대해서 약간 경쟁이 붙어 있는 모양새인 것 같던데요. 저는 이거 특검에서 수사 한번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암 환자도 수술 마치고 일정 기간 지났으면 나가야 되고 재입원하기가 병원에서요? 힘듭니다. 아, 그렇죠. 의료 그 서비스라고 심지어 하는 게. 저에 하여튼 가까운 저희 일가 가족 중에 입원을 해서 약을 투여받으면 건보가 적용이 되는데 입원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병원이 예, 암에 대한 그 뭐라 그럽니까 신약인데 그 건보 적용이 입원하면 되는데 암 환자도 입원 잘 안 시켜주는데 지금 입원해서 오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예전에 그 태광 이호진 회장 예. 병 보석돼서 나와서 뭐 떡볶이 먹고 술 먹고 이러다가 언론 맞아요. 저희 JTBC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재수감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강 그 이호진 회장에 대한 병보석 진단서를 떼준 게 아산병원이었어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었죠. 아산병원의 그 태광 이호진 회장을 풀어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그분이 바로 이번에 김건희도 입원을 시켜줬다는 제보가 현직 있어서? 의사의 제보가 왔어요. 우선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제가 이제 뭐 정확히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의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갔다고 스스로 여러 의사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러니까 측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와 가깝다라는 의혹을 받는 의사라다. 이분은 거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좀 직위가 있는 임원급의 이제 아산병원에서도 어떤 보직을 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태광 이호진 회장 그 황제 보석과도 관련이 돼 있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도와줬다. 왜냐하면 이게 정신질환 만약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력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은 게 있어야지 한 번 딱 간다고 제가 저 그렇네요. 우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다고 입원시켜주지 않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있어야지 되는 거고 회사에서 6개월 휴직을 하려고 해도 한 3-4차례는 그게 그 통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보통 회사 사람들이 그 쉽지가 않죠. 제 주위에도 기자들도 정신질환 그것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정신과 진료를 많이 받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에서도 휴직을 하려고 한 3개월간 내 질병휴직 해야겠다고 하면 한 번 가서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가고 그 약물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들 자체가 정신과 의사 자체가 처음 왔다고 해서 딱 얼굴 보고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최소한 몇 개월 이상 나를 봤을 때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황제 입원이잖아요. 황제 입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보면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황제 보석에 도움을 진단서를 발부하는데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까지 일거에 척결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조차 너무 특혜아니니까. 네? 그분도? 누구요? 이호진? 이분은 뭐 지병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암인지 아니면 암 비슷한 건지 지병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나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했는다.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가 보석이 허락됐다. 하지만 말씀처럼 술집과 떡볶이집을 드나드는 것이 목격돼서 보석 결정에 적절성 논란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분도 휠체어 타고 출석했던 사진이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씨가 우울하다는 거잖아요.
우울하겠지. 어떻게 안 우울하겠습니까? 지금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무려 16가지고 어느 것 하나 관여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3특검이 언젠가는 연대회의를 해야 된다. 연석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로 다 수렴될 수밖에 없는 이 범죄 혐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자신을 옥죄어오고 그동안 얼마나 뭐 즐겼습니까? 뭐 리투아니아 같은 데 가서는 면세점을 통째로 그냥 자기가 다 휘젓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이게 면탈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울하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우울하다고 해서 소환조사 안 하고 우울하다고 봐주고 나 못 나간다고 해서 형편 봐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범죄자들 대체로 우울하겠죠. 예, 감옥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우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유로 해서 무슨 그 의사의 소견이 있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은 출석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저는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검이 이런 국민적 정서를 잘 고려하면 지체 없는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후반부, 중후반부에 소환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초 조사를 다 해놓고 그래서 시간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제 병원에 있겠다라는 태도인 것 같은데요. 대형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그 어떤 질병도 2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이상은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주 후에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1주 후에 나올지 2주를 더 버틸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윤석열 그 처가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밀수한다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아예 대통령이 되더니 이제는 간이 커져가지고 아예 마약을 밀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장성철이라고 시사평론가가 뭐 얘기를 했고 뭐 특정한 한 언론사에서 이제 거의 뭐 취재를 마쳤다라고 해서 조만간에 지금 이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선라이즈 사건 관련해서 다시 지금 보강 취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빠르면은 제가 뭐 일요일 아니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는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이제 폭로될 것을 알고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닌가 김건희가 이런 김건희 씨가 그 이후로 병원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가장 큰 이 자금줄이 지금 털렸고 이 마약 그 밀 반입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면 뭐 내란죄 이상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보도인데 이성열 씨를 이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면서 공격을 했었던 모 매체가 마치 자기가 이성열 씨의 그 공익 제보를 받아서 이 선라이즈를 열심히 보도한 것처럼 지금 또 물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도할 때는 이렇게 많이 안 알려지다가 장성철 씨가 한마디 하니까 이 선라이즈 사건이 일파만파 이게 농산물 수입 업체가 이제 선라이즈잖아요. 근데 지금 최은순 씨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라이즈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평택항에 이제 갔지만 선라이즈 말고 또 저렇게 최은순 씨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저 창고를 대리인을 통해서 그 사용한 흔적이 보이는 업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업체를 최근에 벌어졌다면 선라이즈가 아니고 최근에 농산물에 만약에 마약을 반입했다면 선라이즈는 아니고요. 선라이즈는 아니고 공익 제보자 사실 이성열 씨의 이제 그 창고를 보세 창고를 뺏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늘 그래서 두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요. 이건 이제 이 현재 모습은 아니에요.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2016년 무렵 그때 사진이죠. 선라이즈 FNT. 그리고 선라이즈 주변에 BMW 차고지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2016년에 촬영된 거예요. 자, 오늘 현장에 좀 우리가 다녀온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차로 들어가는 장면을 찍었어요. 근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제 평택 자유무역항입니다. 그래서 네. 입구에 여기서는 비관세 무역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당한 이제 그 입출입에 대한 이제 그 보안을 이제 강조를 하는 이제 안내판도 보이긴 했는데 네. 저희가 그 한 30분, 1시간 정도 그 취재를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제재를 하는 사람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주안점을 두시고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기관세지. FNT가 이름이 모빌트 트랜스포터, 모빌 트랜스포터 이걸로 바뀌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선라이즈 FNT가 있었던 바로 그 보세 창고 앞입니다. 지금은 모빌 트랜스포터로 이 상호가 바뀌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보세 창고 앞쪽의 야적장에는 수입 차량 야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에서 시작했던 이 선라이즈가 그 뒤에 공익제보자 이성열 씨의 그 집요한 제보 때문에 결국은 업종을 이제 수입차종으로 일단 변경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연 이 모빌 트랜스포터로 바뀐 이곳이 지금도 여전히 최은순, 김건희 씨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그건 좀 일단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농산물 수입을 통해서 최근까지 밀수를 한 것처럼 보도가 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 상황이 완전히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건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6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이 발표되는 날 결국 폐업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한 집에서 지금 전혀 사람들이 없죠. 지금 사이즈는 썰렁해서. 강화도 전혀 안 벗고 있습니다.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네. 선라이즈 FNT가 있던, 제가 그때 2022년 7월에 저기를 한번 다녀왔었잖아요. 네. 그때 봤을 때는 안에 저렇게 썰렁하지 않고 각 창고마다 그래도 뭐 농산물 같은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작업을 이제 그때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안에 이제 문을 오늘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직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선라이즈 FNT라고 표기가 돼 있었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간판도 바뀌고 사람도 없고 자동차 전문 그런 회사로 바뀐 자동차 수입 전문 업체로 그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물류 업체로 지금 전환한 것 같고 농산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6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폐업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가 그날이 이제 김건희 특검 통과되는 날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연관성은 좀 있어 보여 의심은 갑니다. 네. 김건희, 최은순 씨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는 실질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로 의심은 좀 되기는 하는데 일단 2022년도에 선라이즈 FNT는 경매를 통해서 제3자한테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선라이즈의 주인은 지금 바뀌어져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자동차 수입
물류업체로 지금 전환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지금 이 농산물에 마약을 끼워서 밀반입했다라고 얘기한 시기가 지금 정확치 않은데 그게 만약에 이제 최근 일이라면 최근에 뭐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김진우 씨가 뭐 가서 그걸 무마를 하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건 비교적 최근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일이라면 저 선라이즈를 이용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상황이. 근데 물론 이제 저기 우리가 갔을 때 사람은 없었지만은 그 경비실의 뭐 이게 정리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저게 아주 오래 비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월 10일 폐업 전까지는 뭔가 그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수도 있어. 그 앞에 야적장에 제법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뭐 최근까지도 어쨌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는 거고 굉장히 급하게 폐업을 한 흔적.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명히 의심은 간다. 그러나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는 아니다. 저 선라이즈는 그런 우리가 오늘 현장 확인 통해서 그런 건 좀 오늘 알아냈습니다.